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데뷔 50주년 공연을 앞두고요. 공식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조용필 씨. 우리 가요사에서 정말 이 대단한 한 획을 걷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부족함이 없죠. 예, 그러니까 조용필 씨가 우리나라 가요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정말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조용필 씨가 1968년에 데뷔해서 아직까지 신곡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네. 옛날의 히트곡으로 요즘에 뭐 행사 다니고 이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신곡 작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LP 시대에 데뷔해서 LP, 테이프, CD, 디지털 음원에 이르기까지 그렇네요. 몽땅 다 석권한 우리나라의 유일한 가수고, 그리고 1980년에 한국에서 최초로 단일 앨범 100만 장 돌파.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이 노래로. 그리고 그 누적 판매량 최초로 1000만 장 돌파. 1000만 장이요. 정부 수립 50년 최고 인기 가수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최신 음악을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필 씨의 행보 하나하나가 역사가 되는 것이고, 후배 가수들이 조용필 씨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최고, 최다, 최초 뭐 이런 각종 기록들은 정말 모두 다 쓰신 분 같은데 이 50년 동안 이렇게 대단한 기록을 세우셨지만 사실 본인은 굉장히 겸손한 그런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냥 뭐 조용필 씨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뭐 가왕, 이거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그러려고 뭐 노래한 거 아니고 음악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저는 음악이 좋아서 했던 것이지 저한테는 부담으로 옵니다. 저는 뭐 정상이 뭔지 또 기록이 뭔지 또 뭐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냥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닙니까? 좀 맞습니다. 자부심을 내비치실 법도 한데 어쨌든 기록은 모르겠다면서 이 좋아하는 음악을 계속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조용필 씨가 생각하시는, 기억하시는 기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이제 싱크에서 나온 조용필 씨가 가장 좋다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나온 말이냐면, 지금 이 인터뷰를 하기 전에 사회자가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라고 하면서 가왕으로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선생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라고 했는데 조용필 씨. 선생님조차도 이것도 부담스럽다. 그러면서 그냥 조용필 씨가 제일 좋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은 조용필 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록들, 아까 이제 방금 하재근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용필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록에 대해서 전혀 집착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냥 내가 좋아서 노래를 하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또 함께 이제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 자체로 즐겁게 노래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기억하는 조용필 씨 같은 경우에는 가요 탑10이나 이런 데에서 너무나 수주 동안 오래 이렇게 정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뭐 7주로 줄였다가 7주까지만 연속 1위 하는 것으로 했다가 그것을 5주로 줄이는 이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기록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지만 온 국민이 다 그 기록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뭐 학부모님들이 내 자식이 뭐 의사나 변호사 이런 사자를 원하는데, 지금 조용필 씨 한 얘기,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자, 이 비결을 물었습니다. 두렵다. 이렇게 오래까지 사랑받는 두렵다라고 이런 표현을 썼는데 조용필 씨에게 두렵다라는 이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조용필 씨가 가왕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산맥을 이뤘다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조용필 씨 스스로는 내가 음악이라는 거대한 세계에서 무슨 산맥이 아니라 하나의 봉우리 정도다. 평생을 지금까지 해왔지만 그 정도의 봉우리가 됐는데, 그래도 내가 보기에 음악이라는 이 경외로운 세계를 보면 난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조용필 씨는 자신이 이룬 것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새로운 게 들리면 막 감탄을 하다가도 나는 왜 이런 걸 못했을까라고 하면서 막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그러한 음악이라는 거대한 세계에 대해서 느끼는 두려움, 이게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걸 시도하면서 그게 바로 후배들이 존경하는
조용필 씨의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두려움을 느끼시면서 그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하시는 모습인데요. 예. 조용필 씨가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저는 그랬습니다. 나는 음악은 취미로만 하겠다. 음악의 연구를 하다 보면 이것이 계속 끊임없이 가게 되더라고요. 새로운 걸 또 발견하고 새로운 걸 발견하고 할 때 그때의 어떤 충격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저는 배우고 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배우다가 결국은 끝날 것 같습니다. 계속 새로운 것에 충격을 받고 배우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돌 음악 사이에서도 건재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길래 이렇게 젊은 감각을 유지하고 계신 겁니까? 이 조용필 씨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정말 뭔가 배움을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이렇게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예. 정말 그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튜브를 자주 들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조용필 씨 정도 되는 그 나이대가 되면 예. 익숙한 거 계속 듣던 노래 그런 노래들만 듣게 되는데 조용필 씨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서 뭐 엑소라든가 방탄소년단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요즘에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노래를 듣고 그 노래들이 인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배울 만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 노래를 정말 진심으로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뭐 후생 과외라고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조용필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젊은 가수들로부터 뭔가를 배우려는 그 자세 정말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기타리스트 출신이시기 때문에 네. 이렇게 기타 코드를 다 잡아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젊은 친구들 노래를 접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배움에 그치는 게 아니라요. 조용필 씨가 그래도 최근에 냈던 이 바운스나 헬로 같은 이런 시도 이것 또한 대단한 새로운 시도라고 봐야 되겠죠. 처음에 나왔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연세가 드신 뭐 원로 분들이 많은데 예. 보통은 그 당신들이 과거에 했던 익숙했던 장르 그렇죠. 이런 걸 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용필 씨는 전혀 새로운 걸 시도를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조용필 씨 생각은 내가 지금 과거의 음악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현재 젊은 세대, 지금 중학생들이 선호할 만한 젊은 음악을 하면 예. 그 친구들이 나를 알게 되면 앞으로 50년, 60년 더 내가 기억될 것이 아니냐 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제 최신 음악을 했다는 거죠. 예. 근데 헬로라든가 바운스 이런 음악이 우리나라에서 상업적으로 먹히는 그런 최신 음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업적으로 히트하려면 댄스 음악이나 발라드나 이런 걸 받아들여서 그런 거라면 이제 대중들한테 먹힐 텐데 조용필 씨 그 헬로 같은 경우에는 모던 락이라서 예. 모던 락은 우리나라에서 인디 밴드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필 씨가 굉장히 멋있는 게 뭐냐면 최신 음악을 한다고 하면서도 대중한테 그러니까 상업적인 거에 따라가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자신의 본연의 색깔을. 가치는 지키면서도 뭔가 이 세계적인 트렌드는 받아들이고 그걸 접목을 해서 그러니까 이 대중한테 내가 이렇게 숙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음악을 대중이 찾아와서 듣도록 따라오게. 만든다는 거. 예. 이게 조용필 씨의 놀라운 점이고 예. 네. 그러니까 조용필 씨가 앨범 한 장 내기에도 굉장히 어려우니까 오래 5년에 한 걸리- 장 내고 네.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조용필 씨가 20장 그러니까 20번째 앨범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 이번에는 또 어떤 음악을 시도할지 그렇군요. 후배들이 굉장히 그래서 궁금해하는 겁니다. 지금 네. 설명해 주신 게 사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수 정말 입장에선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새 앨범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쯤 나온답니까? 올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이 조용필 씨가 앨범 20집과 관련된 부분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20이라는 숫자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서 이 20집 앨범에 수록될 한 6곡에서 7곡 정도는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20이라는 그 숫자 때문에 좀 더 정말 완성된 그런 어떤 음악을 앨범을 소개해드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고요. 예. 조금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새로운 어떤 최신 장르의 음악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뭐 EDM이나 요즘에 유행하는 힙합 장르 예. 이러한 최신 장르까지 좀 가미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예. 20집 앨범 정말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앨범뿐만이 아니라 요즘 젊은 친구들 하는 것처럼 음원 한두 개씩 이렇게 좀 공개를 해도 너무 조금씩이라도. 좋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인데 자, 조용필 씨가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최근에 있었던 평양 공연 뒷이야기도 잠시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제 자신에 대한 그 자책을 많이 했고요.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잘 먹지도 못하고 뭐 그랬을 정도였는데 아무튼 최악의 상태에서 뭐 최선을 다했다 뭐 이런 뭐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옥류관에 한번 가고 싶었었는데 전 못 갔어요. 그냥 호텔 방에서 그냥 다들 갔는데 결국 옥류관에 멘트 주시고 있었습니다. 에휴. 예. 네. 뭐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옥류관에 못 갈 정도로 이렇게 컨디션이 최악이었었나 봅니다. 네, 그러니까 조용필 씨가 이번에 후두염 걸렸다고 알려졌는데 예. 후두염이라는 게 이제 목 상태가 안 좋은 거죠. 근데 단순한 후두염이 아니라 여기에 고열하고 통증이 동반이 되면서 거의 뭐 무대에 어지러워서 올라가기 힘들 정도로 예. 굉장히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진에 북한에 가서도 의료진의 이제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바깥 출입을 못해서 결국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옥류관 냉면도 못 먹었다. 예. 근데 지금 뭐 냉면 못 먹은 것도 아쉽지만 공연을 그래서 나의 100%를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네. 자책이 든다. 그러니까 조용필 씨가 내가 몸 관리를 잘 못했을까 이렇게 좀 자책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북한 주민들이 듣기에는 조용필 씨가 이번에 노래를 정말 잘했다 이런 예. 평가가 나오는 것 같고 저는 조용필 씨가 제 생각은 예. 네. 자책을 좀 덜하고 그러니까 네. 완벽주의 때문에 더 자책을 많이 하고 그럴 수 그래서 또 있죠.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네. 저는 조용필 씨가 완벽주의를 조금만 더 내려놓고 또 완벽주의 때문에 음반도 더 적게 내고 공연도 더 적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만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공연도 더 많이 하고 신곡도 더 많이 내주기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예. 자, 50주년 기념 콘서트 정말 성황리에 잘 성대하게 치러지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뭐 충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을 잃은 반려견을요,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이웃 주민이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자, 뭐 이웃 주민이 어떻게 아는 사람 반려견을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이제 너무나 놀라운 건데 예. 이게 30세 여성분의 반려견인데 한 2년 정도를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키웠고 이웃도 그 반려견을 다 알았다는 거죠. 서로 왕래가 이웃들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어느 날 그 반려견이 사라져서 이제 그 강아지 주인이 뭐 동네 전단지도 돌리고 현수막도 붙이고 뭐 현상금도 이렇게 걸고 그렇게 뭐 굉장히 많은 사방팔방으로 찾아다녔는데 자신이 그렇게 찾고 있으니까 어느 날 다른 주민이 와서 자신한테 알려줬다는 겁니다. 이 집에서 네. 한 200m 거리에 살고 있는 이웃 주민이 그 강아지를 가지고 가서 매우 놀랍게도 잡아먹었다. 아유, 그리고 네. 그러니까 이 개 주인이 전단지 막 돌리고 찾고 있을 때도 뻔히 전단지 받으면서 나 이 개 못 봤는데 이랬던 그 주인이 그러니까 전단지 받을 때만 해도 그 개가 살아 있었는데 예. 자기가 모른다고 하고는 나중에 잡아먹었다. 예. 이런 참 믿기 어려운 사건이 정말 벌어졌습니다. 충격적이네요. 아니 30년 넘게 알고 지냈는데 또 그 분께 먹으라고 또 권유까지 했다는 게 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놀라운 것이 그러니까 개를 키우는 건 30대 여성인데 네. 그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개 주인의 아버지한테 개를 이렇게 살해해서 그렇게 잡아먹었다는 이 분이 아버지를 초청해서 고기를 같이 먹자고 권하는 연락을 했다고 하고 예. 그리고 이 개 주인의 아버지가 개가 사라지니까 너무 힘들어서 막 괴로워하고 이럴 때 그 아버지한테 같이 뭐 술 한잔 하자고 예. 약주를 권하기도 하고 예. 이 아버지한테 우리 집 농사일 좀 도와달라고 와서 뭐 같이 농약을 치기도 하고 너무나 친밀하게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한편으로는 그 집에서 애지중지하는 반려견을 갖다가 이 잡아먹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네. 그 아버지를 초청해서 같이 먹자고 할 수가 있는지 예. 이게 어떠한 심리에서 어떠한 사연에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정말 네. 이해가 안 가는 사건입니다. 예, 사실 반려견이라는 거는 저도 사실 며칠 전에 2001년부터 같이 살았던 반려견이 이제 하늘로 떠났는데 그 충격이라는 네. 건 사실 엄청나거든요. 네. 고령으로 인해서도 그런데 예쁨,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상황에서 예. 누가 그걸 데리고 가서
그걸 먹었다 이 생각을 하면은 만약 아이들이 있었다면 네. 그 충격은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네. 자, 뭐 동물보호법 강화해달라 이런 청원까지 올렸다면서요? 네, 지금 현행 법에 따르면 사실상 이 동물 이 강아지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이 동물이 제물로밖에 평가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네. 경찰에서도 동물 뭐 보호법 적용은 아직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고 현재로서는 재물손괴로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데요. 법원에 가면 이 재물손괴로 인해서 벌금 정도밖에 받지 않는데 벌금 액수도 한 30만에서 50만 원 많아야 요즘에 올라가서 한 100만 원 정도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네. 굉장히 미약한 처벌에 그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잡아먹는 과정에서 동물 학대가 필연적으로 발생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 경찰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동물 학대죄로 좀 처벌되는 맞습니다. 게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반려견과 함께 산 가족분들 충격이 클 텐데요.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